뭐 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1964년도부터서 농업하고 인연을 맺어서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업인이 아닌 농업인으로서 삶을 이제 금년이 50년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쭉 하다가 또 대학교 강의도 좀 하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1990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그 상황이 발생해서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 협상 대표로 정부 대표로 참여해서 그 협상에 4년간 이렇게 그 관여를 하면서 쌀 협상이라든지 아까 뭐 관세와 말씀하시는 94년도에 그러니까 93년도 6월 협상 쌀 관세와 유예를 끌어내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한 등등의 그런 협상 과정에 참여를 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김영삼 대표하고 이제 인연을 맺고 청와대 역사상 아마 그 유일무이하게 그때 생겼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자리인데 대통령 농림위양 수석비서관 자리가 있었습니다. 6월이라는 특수한 국가적 그 상황 때문에 이었긴 합니다만 그 자리를 4년간을 제가 지키고 YS하고 YS께서 물러나실 때 그때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4년간을 있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4년 동안 우리나라 6월 이후의 신농정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정의 기본 어떤 틀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변화의 그 틀들을 그때 세웠던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정책에서 나와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혁신을 필요한 농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신농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그러다가 또 우연하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 아르헨티나 대사로 발령을 받아서 또 농업인으로서는 뜻하지 않게 또 대사 생활을 3년 하다가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 경험을 겪다가 2007년도부터서 이제 제가 그 대사직을 마치고 와서 앞으로 한국에서 뭘 할 것인가 아마 이제 나이도 그렇고 마지막 그 개인적인 어떤 소명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다가 이 농협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제 의견도 제 의사도 있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서 그렇다면 해야지 하고 또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농협개혁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을 그러니까 제 커리어로 봐서 사회운동이랑 걸맞지는 않는데 이 사회운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7년째가 되면서 점점 요즘에는 이제 주위에서 걱정할 정도로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농협 문제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농협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적인 그 차원에서부터서 그 인연이 많고 또 기대와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도 많았고 또 그에 따른 실망도 많기 때문에 이 농협 개혁운동에 뛰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아마 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해야만 할 과제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농업계를 전체를 틀어서 제가 칼럼을 쓰는 수준에서의 농협개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쓰면은 그냥 이제 압력을 받고 문제가 생겨나오고 그런데 유일하게 잡은 농협이 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건들지도 못하고 제가 쓰는 글에 대해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번 달에는 무슨 글을 썼느냐 이게 동역 홍보실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든 그 농협과 이런 인연을 통해서 농협 문제를 좀 풀어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자체는 지금 지방자치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냐 이게 대주제이신 것 같고 그것과 연결해서 농협 문제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진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저는 그 2015년 3월 11일 선거가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농협개혁과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11일 날이 뭐 거의 국민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잘 모르죠. 지금 농촌 지역에서만 좀 알고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농협, 축협, 원협, 인삼협, 수협, 산림조합장들을 일제히 선거하는 조합장 선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농협만이 아니라 수협, 산림조합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이 전국 시, 군, 구, 읍면에 조합을 다 합치면 약 한 1,400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개 조합에서 동시 그날 선거가 되는데 농민들이 보통 뭐 산림조합원도 되고 또 축협조합원도 되고 또 농협조합원도 되고 그러니까 적게는 한 개에서 많게는 한 서너 개, 100개까지 조합에 관여가 되면 그 3월 11일 날 막 선거 여기 가서 선거해야 되고 저기 가서 선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왜 그러면은 이런 날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우리나라에서 조합장의 직선제가 만들어진 것은 87체제 이후입니다. 그래서 87체제가 확립되면서 사회민주화에 따라서 농협은 그 87체제 이전에는 농협의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단제 농협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화의 그 분위기의 그 결과로서 농협도 조합장을 직선제로 한다 해서 이제 89년도에 일제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89년도에 일제선거가 이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6년 만에 지금 처음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그 당시 일제선거를 했지만 이제 그 임기들이 4년인데 사고 치고 또 중도에 그만두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합들이 이제 그 조합장 선거들이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각 지역에서 보궐선거라고 임기가 또 달라지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매년 전국에서 조합들이 선거를 한 몇백 개씩이 조합 선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지역마다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비민주적이고 동네 선거가 돼서 자기들끼리 동네 선거가 돼서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그 선거들이 진행돼서 너무 불합리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선거로 하자. 그래가지고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이 3월 2015년에 이렇게 하기로 법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일제 선거를 하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방식을 민주화했습니다. 과거 선거는 전혀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것도 뭐 일주일 있는데 없다시피 하고 선거 공고라는 것도 없고 그냥 조합장 그 선거 일단을 뭐 공고하고 등록만 하고 나면 뭐 운동하는 방법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뭐 이런 식이어서 기존의 그 조합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체제였는데 이제 이번 선거부터서는 그 지방자치제 선거나 다른 선거의 방식대로
자유하도록.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헌법 소원이 있어가지고 헌재에서 이 농협의 선거 방식을 고쳐라 이렇게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자유롭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를 이제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도록 이런 이제 변화가 이런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서 이번에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투명하고 그 선거의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것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요원을 인력이 없으니까 요원을 차출하는 게 결국은 그걸 농협 사람을 데려다가 쓰겠다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 농협 선거는 그야말로 알려지지 않는 그들끼리의 동네 선거였는데 적어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선거가 되면서 하나의 사회적 공론화를 할 수, 농협의 현실과 농협의 문제, 개혁 과제 등등을 사회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 농협조합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농협조합장을 뽑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단순하게 그 조합의 책임자를 뽑는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의 조합들의 평균적인 경제사업 규모가 1년에 평균이 291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이 농협 전체가 지역 농협 전체가 운용하는 그 현금이 자산이 현금 자금 운용이 예술금과 대출금 이걸 평자를 합치면 약 291억이 됩니다. 290조가 됩니다. 290조.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역 농협이라는 게 아까 1,400개 중에서 농협만을 치면은 1,165개인데 이 사람들의 그 규모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 조합당 자산이 약 244억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역 농협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제 사업체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 사업체입니다. 이것은 어지간한 그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더 큰 사업체예요. 그 사업체 운영 책임자를 조합원들이 투표로 뽑는 그런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질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장의 선출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과 농민들의 그 미래를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되어 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그 조직 단위를 본다면 이것 말고 중앙회로 와서 본다면 중앙회가 이제 사업 최근에 금융 지주가 생겨서 분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거 중앙회하고 지방회 아까 290조하고 중앙회까지 하면 거의 아마 지금 이 운용 자산이 연간 한 6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600조. 어마어마한 거대 사업 집단이고 이것은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집단보다도 훨씬 큰 기업 집단입니다. 이 협동조합.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우리가 전혀 새롭게 다들 봐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불쌍한 농민들끼리 모여서 뭐 조그맣게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체이고 농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업체이고 또 나라 경제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사회적인 관심거리 대상 밖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이런 사실부터서가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알려질 때가 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것들이 좀 알려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동네 선거니까 조합장이 밤낮 지역 유지다 뭐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냥 이 선거가 치러졌는데 적어도 이 조합 이번에는 이 조합장을 선거를 좀 제대로 하자. 또 이 사업을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자. 이런 조합장을 뽑지 말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사회 어떤 이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생겨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합이라는 데가 이렇게 사업 조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합장에 당선되면 다 대부분의 평균 연봉이 1억대가 넘고 억대가 넘죠. 그 다음에 어지간한 임직원들도 이제 몇천만 원씩이죠. 몇천 연봉이 몇천대가 다 되니까. 그런데다가 조합장이 판공비가 아무리 적은 조합도 뭐 한 3, 4억, 뭐 7, 8억, 뭐 10억. 심지어는 도시농협의 조합장들 지금 여기 뭐 송파구 뭐 이 서울 한복판에도 농협이 다 있어요. 지역 농협이 다 있어요. 여기 아마 마포도 이쪽에도 서대문도 아마 있겠죠. 이런 지역에 있는 농협 조합장들은 판공비가 거의 연간 몇십억, 거의 100억 쓰는 거, 100억 이상 가면 될 걸요. 제가 삼성 뭐 이런 것과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합장 자리를 피가 터지는 싸움을 해서 조합장에 당선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 선거가 과거에 돈 선거로 점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이것들이 거지반이 그냥 묻혀버리고 지역 선거니까 묻혀버리는데 워낙 심각한 사례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안군에서 있었던 한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는 조합 후보자들이 전부 다 봉투를 다 돌려가지고 조합원마다 이제 서너 개씩 봉투를 다 조합 후보자들 걸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된 것만 받고 뭐 돌려주고 이런 식이 되고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 주민이 다 입건이 됐어요. 선거법인가 활동량으로 선거. 그러니까 그런 아주 빙산의 일각처럼 그런 것들이 잠깐 노출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것이 묻혀져 지나가는데 이 돈선거는 전 조합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돈선거 추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동시에 이번에 거론하면서 좀 문제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 그런 것인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이 지역 조합들은 시, 군, 읍, 면에서 이루어진 조합 단위별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합별 특성, 조합별 인적 구성과 조합 단위의 어떤 사회적 그동안의 성장해온 배경이라든지 사람들의 구성, 전통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합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어느 전문가도 이 개별 조합들을 사례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주고 또 어느 단체도 그렇고 이 얘기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조직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던져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관리를 해줄 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도 없어요. 몰라서도 못 해주고 거기에는. 또 그만한 발품을 팔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얘기를 해주고 자문해줄 수 있는 조직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협동조합에. 또 그런 거 잘못 보고 다니면 그런 거 하고 다니면 금방 이제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서 압력이 들어와서 또 그런 할 수도 어렵고 등등해서 대단히 제약적인 제약 요건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과 이런 것이 발달되고 언론 매체가 발달돼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농민들도 지역 농민들도 뉴스를 보니까 뉴스 시간에 또는 뭐 이런 시간에 농협 조합장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공론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조합장 선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특집으로 이렇게 좀 언론이 협조를 해준다면 상당한 변화를 일으켜낼 수도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번 선거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협이나 축협 이런 협동조합들이 농축, 수협, 임협 뭐 저도 이제 그 농협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수협이나 산림조합, 임협에 대해서는 잘 그 내용을 잘 모르긴 하는데 또 거기도 자원 어떻든 이 선거를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예비적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뭔가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농협이 또 뭐 우리 이 협동조합들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체만으로 봐가지고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꾸준히 가졌던 것은 우리 협동조합이 과연 협동조합인가 정말 바른 협동조합인가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바른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많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도 좀 책을 좀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제 그 지식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 바른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레퍼런스는 1995년도에 세계협동조합 연맹이라고 하는 ICA가 창설 100주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by definition. 즉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협동조합은 이러이러한 그 윤리와 가치 위에서 가치를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적용해야 될 운영에 적용해야 될 원칙을 7가지 7원칙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모범 교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 전 세계의 우후죽순으로 챙겨나 있는 많은 협동조합이 제각각이었는데 이제 어떤 통합적인 그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95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협동조합의 긴 역사로 본다면 얼마 되지는 않은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ICA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저희들이 2012년에 만들어져서 실시에 들어가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무엇이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교육시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협동조합은 뭐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구현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 성격이 본래적으로 그것이 이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뭔가의 뭔가를 욕구, 뭔가 필요성,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조직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적 결합체에 결사체라고 그러죠. 어소시에이션. 결사체이면서 그래가지고 그것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걸 충족시키는. 중요한 경우가 경제적 목표가 중요한 배경을 이루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서 경제적 것이 충족되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더 확산이 되어 가지만 1차적으로는 모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걸 이제 협동조합 용어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업을 달성시키기 위한 경제 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협동조합
조직이라는 것이 한 동전에 한 면은 결사체고 다른 한 면은 사업체거든요. 경제적 사업체, 본질이 처음부터. 그런데 여기에서 돈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은 형편 닿는 대로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본 부자를 만들어서 출자금이 얼마인데 이제 능력껏 더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이 머릿수대로 1인 1표로 한다. 이런 것 정신을 가지고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 사회 분야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그런 협동조합들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결국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운영이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조직 체계가 세워져야 되고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그 회사적인 기업적인 조직이 아니라 협동조합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협동조합적인 그 조직 체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 경향에 있어 삼각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흔히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 처음에 적은 숫자 있을 때는 전체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숫자가 커지면 전체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제 대의원 회의라는 것이 대의원 이것이 총회를 가름하면서 이게 일종의 이제 조합원 총회가 되는데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이 대의원이 가름하게 되고 이 대의원들이 모여서 누구를 선정하냐면 이사진을 선정하고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을 하고 이거 지금 이제 이 순수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 대의원들은 이사회를 선정하면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이 일반적인 그 외국의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장이라는 사람은 이사회의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의장 자격으로서 이사회를 관장하고 동시에 조합을 대표하는 역할이지 우리나라처럼 조합장을 별도로 직선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죠, 사실.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이 사람들 대의원이나 이사회가 전문성을 가진 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의 결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외부로부터 초빙해 가지고 직원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직원. 이제 조금 큰 자리 같으면 임직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이사회에서 임원이나 직원들을 외부에서 이제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도록 이제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이제 조합원을 대리해서 우리가 경영 이론에서 대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조합원을 대리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 사람들을 감독하게 되고 이사회는 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감독하기 위해서 대의원회가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의원의 이 외국 경우에 대의원 총회가 있는데 대의원 총회 의장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독립된 하나의 그 의회기구 같은 것이고 여기는 행정부 같은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 실제 관료 부서고 그러니까 서로가 견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의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을 겸해버리고 임직원도 조합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니까 조합장 독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전혀 협동조합
있지를 않아요. 민주적인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외국 경우에는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협동조합의 이 기본 모델이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정당도 없어요. 네? 정당도. 네. 그러니까 상호 견제와 이제 감시, 감독 이런 그 협력체.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임직원들은 매월 이사회에다가 업무 실적 보고서를 내야만 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되고 이사들은 대의원 총회에다가 분기별로 또 이 실적 전체를 보고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가게 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사회나 임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이 대의원 총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사를 선임한다는 것 말고도 이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이 대의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원회에서. 그래서 이 대의원회에서 우리 조합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전체 조합원과 임직원이 알아야 할 협동조합, 우리 조합의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이사를 양성하고 미래 대의원을 양성하고 이런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합은 매년 전체 수익에서 많게는 뭐 한 5%, 뭐 어떤 데는 뭐 옛날에는 뭐 10%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그 수익의 10%, 몇 프로를 무조건 교육비로 떼내야 된다, 무조건. 해서 이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사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협동조합 정신 자체 속에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근대적인 시민 시민 자치 이 정신이 그대로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또 하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리고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것이 기업적인 자본주의적인 경쟁적 구도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어떤 정신으로 전체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결국은 서구 사회가 그라스루트 레벨에서 민주주의가 자치와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훈련되고 교육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서구 선진 사회의 예를 들면 뭐 미국이다, 독일이다, 폴란드다 뭐 다 하나다 돌아다녀 보면 전체 인구의 평균적으로 ICA 통계 자료를 보면 20%에서 약 한 40%까지가 전체 국민의 40%까지가 협동조합 조합원이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민생 경제들이 밑바탕에서 안정된 제도적으로 안정된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선진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의 20% 40%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모든 자기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협동조합이 갖는 개념들은 우리가 이제 정말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협동조합 자체도 지금 너무 이것이 시작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잖아 좀 있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안 된 면들이 많아요. 협동조합 운동을 또 현재 주도하고 있는 층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이 얘기하는 이쪽에서 얘기해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에서 또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실패된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협동조합 운동에도 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그 자리를 잡아간다면 또 잡아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협의 중앙의 문제점, 농협의 문제점은 어떻게 뒤에 나옵니까? 네, 지금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예비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농협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이것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 요즘 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정상 같은 비정상의 농협이라고 이런 말을 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도 그렇고 또 이게 협동조합이라고 확실하게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금 그 신경분리 이후에 이전 단계에서는 협동조합 농협중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취급을 했어요. 사실은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란 간판은 달았지만은 협동조합이 아닌 그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는 오늘의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직원 중심의 협동조합이다, 돈 장사에 매달린다, 비민족이다,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아까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7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것에 위배되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구조적인 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을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동조합이 왜 한국에서 생겨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느 사회 조직이고 간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출생의 그 뿌리를 속일 수가 없고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출범한 게 1948년인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제가 간략하게 간추리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간추려서 10년 후에 1957년도에 당시 정부가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두 개의 단체를 발족을 시킵니다. 10년이 걸쳐 57년 했던 것은 48년도부터 58년까지 농업은행과 협동조합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를 가지고 10년 전쟁을 치렀어요. 정부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당시에. 그래서 10년을 보낸 다음에 57년도에 두 개로 따로따로 만든다. 근데 왜 따로 만드는 것이냐 하는 그 싸움의 이면에는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남긴 유산을 누가 차지하는 것이냐 이런 건데 농업은행 쪽은 어느 것을 장악했냐면 조선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것을 장악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조선총독부의 금융줄을 돈줄을 다 쥐는 게 바로 그 농업은행입니다. 사실 그 초창기에 이게 막대한 자산이 된 거죠. 그리고 농협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금융조합이 아닌 산업조합의 그 뿌리들과 금융조합이 시군 단위까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고 시군 읍면 단위 이하로 내려가면 식산계라는 게 만들어서 조직을 했는데 그 식산계 조직을 농업협동조합에다 붙였어요. 하부 조직을. 근데 총독부 시절에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 식산계가 일원화된 하나의 조직이고 이것이 신용기관이거든요. 돈 장사하는. 그러니까 총독부 수탈기관이죠. 조선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돈놀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협동조합이라는 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독일의 라이프하이젠의 그 농촌 신용협동조합을 모델로 해서 금융조합이 만들어졌던 거죠. 일제시대, 조선 제국에서 만들어져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그게 남았던 건데 해방 이후에 그 자산들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해서 농업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위를 3층부를 가져가고 그 밑에 부분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협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그걸 차지했죠. 그러니까 돈은 없는 조직이 됐고 저 위는 돈은 다 장악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7년도에 발족을 하니까 여기서 또다시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싸움이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되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5.16 군사혁명이 나자 혁명정부가 1961년도에 다시 이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들을 합쳐버려라. 그래서 이 농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었고 그 당시에 농업은행은 상법상의 은행 금융기관이에요. 그냥. 근데 금융기관하고 협동조합을 합쳐버린 거예요. 강제로. 합칠 수가 없는 거죠. 조직체계상. 합쳐버렸는데 어떻게 됐느냐. 합쳤는데 그것은 합친다는 것은 사실은 농업은행,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은 농업협동조합으로 유지하고 농업은행이 만들어졌던 농업협동조합을 흡수해서 농업은행, 그러니까 내부 조직은 농업은행이고 간판은 협동조합인 형식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출발점이 1961년인데 그 출발점부터서 모순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판은 농업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내부의 모든 시스템은 농업은행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대문역에 농협을 지나다니시잖아요. 그 자리가 농협 중앙의 자리 지금 있는데 그 자리에 현대식으로 고치기 전까지 그게 지금 구식 건물이 있던 거 옛날에 다 없애버렸죠. 그 구식 건물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그 본부 자리예요. 그 자리가 조선금융연합회. 그러니까 조선금융연합회가 농협 지금 현재 중앙회가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간판 이름은 협동조합이라고 달았는데 머릿속은 완전히 돈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차고 앉았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사업이라는 것,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 구매사업이다, 판매사업이다 하는 것을 결국은 신용사업에 들러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끊임없이 경제사업이냐 신용사업이냐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내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순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62년도에 군사정부 시절에 농협 임직원 임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가지고 이제 조합장들과 중앙회장을 전부 다 정부가 임명하는 관선 체제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협동조합의 직원들은 그야말로 공무원, 준공무원 행세였죠. 준공무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준공무원이죠.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이건 너희들 조직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거기에 강제로 가입을 시켰고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출자금이라는 걸 내야만 이 형식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조합원 자격을 되려면 조합원 저기에서는 출자금을 내야 되는데 농민들은 하나같이 왜 이것이 우리 조직이냐 이것은 정부기관이지 우리는 출자금 안 내겠다. 이 싸움이 60년대 70년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협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거죠. 투쟁이. 그러니까 정부는 나중에는 이제 방식이 그 정부 쌀을 수매하면서 정부 쌀 수매 자금에서 조합비를 강제적으로 떼내니까 이제 농민들은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농민들은 협동조합은 내가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부의 금융기관이고 그것은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봐온 조직이니까 금융조합이고 식산은행이고 이렇게 봐온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식량 증산 운동이라든지 비료를 쌍갑에 공급한다든지 정책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수단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농협을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으로 농협을 이용하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을 키우고 농협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농협을
정부하고 관계가 긴밀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하는 이제 그런 것과 정부와 농협의 그 유착이 이제 아주 긴밀하게 끈끈하게 맺어지게 된 그 전통이 이제 거기서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농협은 그런 구조 속에서 농협을 못 쓰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니까 협동조합은 주인은 조합원은 농민이고 농민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대의 명분은 거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농민운동의 이제 첫 번째 이제 구호가 돼서 농협 민주화 운동이 70, 80년대 이제 극렬하게 진행되고, 도시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진행됐지만 80년대, 농촌에서는 농협 민주화 운동이 진행된 거죠. 그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그게 87 체제가 들었으면서 이제 민주화 하면은 직선제, 뭐 이 개념으로 가서 조합장 직선제로 이제 됐는데, 일단 조합장 직선제를 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것은 조합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정부가 과거처럼 내놓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죠, 사실.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나니까 이제 농협은 정말로 이제 세상 만나요. 농협 임직원들은 세상을 만나버려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부가 그래도 잔소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자금 똑바로 쓰라, 뭘 똑바로 해라, 농민을 위해서 뭘 해라, 이런 것을 지시 감독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그걸 하는 것이니까 그 임직원들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는 전혀 그 내부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내부 민주화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 운영을 민주화해야 된다. 이제 이 이슈가 농협을 이제 전체적으로 민주화한다는 거에 해서 농협 운영을 민주화해야 된다는 이슈가 한 발짝 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질서가 민주적인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거죠. 그것이 이제 YS 정부 때부터서 소위 말해서 농협 개혁이란 이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YS 정부가 농협 개혁을 하고 농협 민주화를 위한 농협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개혁을 하는데 농어촌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그 대통령 자문기관에서 농협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농협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방향과 과제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2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한 과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과제의 첫 번째는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민주적인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앙회 중심의 조합체제를 단위조합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 협동조합 운영체제를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품목별 조합을 강화한다. 이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 네 가지를 다시 연결해 보면 결국은 농어민을 위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의 협동조합이 되도록 이 내부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YS 정부는 이제 그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부분적으로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DJ 정부가 들어가서 정말 DJ 정부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 DJ 정부는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는 협동조합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협동조합 농협중앙회와 축협과 인삼협중앙회라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거대한 이제 중앙회를 만드는, 정말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반협동조합적인 농협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농협의 거대 공룡 괴물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MB 정부가 들어와서 협동조합이 너무 세지니까 노무현 정부가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당선자가 되어가지고 춘천에 가서 농민 단체들과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농협이 센지 내가 센지 앞으로 보자. 누가 더 센지. 농협이 세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센지 농협이 센지 한번 보자.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뜻보다는 농협이 세다는 걸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협중앙회장이 정대것이라는 사람이 삼남진 출신이고, 삼남진 출신이 이제 김해농협 뭐 그쪽 다 관계가 돼 있는 쪽 가까운 사람들인데, 노무현 일가가 김해농협과 연관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삼남진 농협 출신 조합장인 중앙회장이 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들을 관리를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감사해서 노무현 정부와 소위 정대건 대통령의 유착 관계가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박연차로 연결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노무현 정권의 비극을 가져오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 청와대와 이 농협의 유착으로 인해서 농협은 제왕적 회장제라는 개념이 이제 제왕적 회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무소불위하다. 누구도 이제 그리고 그 농림부의 중요한 포스트들은 농협 서대문에서 결정한다. 그 당시에 유행할 정도로 그런 용어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경유착이 되고 너무 이제 막강해지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고치는 것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앙회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중앙회의 이제 거대한 그 사업 구조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신경들이다. 그래서 그 과제가 MB 정부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MB 정부는 자원 욕은 많이 얻어먹지만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하는 그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사실. MB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회장을 단임제, 5년 단임제죠, 회장, 중앙회장. 5년 단임제로 이제 그 회장 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신경분리라는 그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그 개혁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것을 이어받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이것을 그 정신을 살려서 중앙회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가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MB 정부 이전으로 다 모든 중앙회의 그 권한과 이런 것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시작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MB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신경 분리의 판매 농업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도 그것도 거의 지금 그걸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농협의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난다면 그야말로 농협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진짜 이제 이 반농민적이고 반협동조합적인 그런 조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협은 그 국민들 그 당시에 그 MB 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협동조합을 판매 농협으로 하고 사업 개편을 해야 되니까 정부가 자금을 5조를 달라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5조를 공짜로 먹는 조직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조직이 이 5조를 정부로부터 거저받아가는 조직이 있겠어요? 그 힘이. 그리고 그 5조를 받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것이 대국민 사기극이 될지 아니면 정말 계획을 가져올지는 이 박근혜 정부가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참 비관적이다. 협동조합의 문제가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도대체 협동조합의 개혁을 통해서 뭐가 개혁이 됐는가? 뭐가 협동조합은 달라졌는가? 20년 전이나 아까 1994년도에 농바리에서 농업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개혁해라. 그 4대 원칙이 제시된 개혁 과제가 아무것도 제대로 성실하게 실현된 게 없다. 실천된 게 없다. 그리고 더 개혁이 됐고 농협은 더욱 괴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괴물이 된 농협의 실상은 무엇인가? 농협의 실상은 무엇인가? 사실 이제 농협에 그동안에 20년 동안 농협개혁 하니까 이제 개혁에 대한 피곤증도 생길 뿐만 아니라 농협개혁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관행화돼 버렸어요. 그냥 정권 바뀌면 하는 소리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농협 개혁이라는 것이 아무런 그 참신성이 없는 그런 관행화된 것이 돼버렸고, 그 과정에서 농협은 좀 괴물로 성장을 했는데, 그 괴물이 어떻게 됐느냐? 농협은 거의 이제 그 정부가 바뀌고 정부의 전 부서가 새로 생기고 국장 보직 인선이 끝나고 나면 농협과 이 정책적 이해가 관계가 되는 모든 부서 책임자들에 대한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그 로비 시스템이 돼 있다. 그것이 이제 도, 시, 군, 지방까지 그렇게 다 지방 조직도 다 지방자치단체들. 그 다음에 국회는 거의 국회의원들은 장악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담 마크맨이 농협은 다 있다고 봐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을 총동원해서 농협 국회의원들을 관리를 하고,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농협을 위한 입법 대행기관, 그러니까 농협을 위한 법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법은 농협 팀들이 법무팀에서 다 법안 만들어서 갖다 주면 그것은 자기들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주는 조직이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나 이렇게 되면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그래서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정부가 입법을 농협 개혁을 하겠다고 입법을 해서 정부 의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법을 던져내면 개혁하겠다는 방향에서 다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사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농협은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안 지켰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편한 것만 그냥 따먹고 부담되는 것은 알리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농협중앙회의 중앙회장이 1년에 통치자금으로 중앙회장이 운용하는 게 약 한 무이자 지원자금이라는 게 4조 가까이가 있어요. 플러스 4조에 플러스 또 4조, 8조 가까이를 운용하는데, 그 돈을 중앙회장이 배정하면 시, 군, 구 조합에다가 줄 수 있는 돈들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시군구에서 100억, 200억을 무이자로 받으면 지역 조합들은 직원들 장사 하나도 않고도 월급 주고 다 해요. 무이자 자금으로. 100억을 그냥 무이자로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것을 닫기 위해서 지역 조합장들은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농협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자연히 서로 걸려드는 거죠. 물려드는 거죠. 그 다음에 농협은 언론에 대한 막강한 영향을 해서 대광고주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전 신문사에 광고 지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광고를 쓰는 게 아니라 각 신문사들이 그 광고형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농협을 이제 홍보해주는 기사를 다 써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진보 신문 한겨레다 경향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돈 앞에서 농협을 위해서 돈 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농협에 대한 어떤 불리한 기사들은 가급적이면 못 나오도록 막는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학계와 지식인들, 여론 지도자들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농협 장학생으로 이제 후원하는 거예요. 단체도 후원. 말 안 들면 후원금 안 주고. 그러니까 학회가 농업 분야의 학회들은 농협에서 돈을 안 받으면 학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회에서 농협 개혁을 의제로 삼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현실. 그 다음에 농민단체다 이런 사람들도 각종 사회단체다 이런 데서도 농협개혁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농협개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농협개혁이라는 얘기를 하면 농협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농협개혁 얘기하면 뭘 나오는 거예요? 부자를 아직 안 받는다 쳐다보고 확실하게 해보죠.
확실해요. 그것은 돈이 나옵니다. 돈좀 되게 사이즈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에 한번 되고 더 하자. 그다음에 이제 농협이 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들을 거의 이제 그 고정 고객이 돼 있기 때문에 농협 출신들이 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직원으로 퇴직하고 고위직으로 또 가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회계법인이 다 농협의 수족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나 모든 뭐 이런 것들이 농협이 원하는 바대로 다 만들어지게 돼 있는 구조들. 이렇게 해서 농협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한 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제에서 대한민국 정부마저도 군수나 도지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자치니까. 유일하게 이 자치가 안 된 조직이 협동조합인 농협이에요. 농협 중앙에는 중앙에 도지부, 군지부로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군지부, 도지부가 읍면 단위에 있는 조합들을 다 관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수직적인 이 관리 체계가 변함없이 지금 1961년 이후 50년이 넘도록 그 공고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 체계는 독재정부 시절에 농협 정보는 안기부 정보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재정부 시절에 농협을 정보 그 기관으로 그것을 활용을 했어요.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오랜 그런 속에서 농협은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운용한다. 그러니까 그 정보 시스템이 지금 막강한 정보 시스템이 농협을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 정확해요. 이 조직이. 그런데 이 조직이 이제 이런 조직들이 뭘 위해서 지금은 봉사하느냐? 자기들의 집단 이익주의를 위해서. 그것도 중앙회의 집단 이익주의. 자기 지역 농협의 집단 이익주의. 그것이 조합원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그걸 위해서 총동원돼 버리고. 그러니까 비극이죠. 비극. 몇 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그 조직은 약 8만 명, 전국 조직, 농협 임직원들이 전국에 한 8만 조직이 있죠. 8만 조직. 농협이 공기업으로 분리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막강한 그것을 가지고, 막강한 금을 가지고 지역 농업을 통제하고 언론을 차단하고 정부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예를 들면 경제기획원의 협동조합과의 농협 직원이 파견돼 있어요. 웃기는 얘기는 농림부에 농협 담당하는 과에 농협 직원이 있는데 어떤 농민이 가서 농협 개혁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분을 확인하고 봤더니 농협에서 파견된 직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니라. 이런 웃기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얘기인데? 최근에 금년 초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 이제 철수시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농협이라는 조직이 바로 이런 막강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제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협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혁의 그 필요감 때문에 이제는 뭐 개혁 그냥 동네 개가 또 짓는다 하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개혁 얘기를 떠드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도 아까 든 대로 그 속물화랄까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개혁 아닌 그 개혁 속에서 실질적으로 개혁 아젠다가 실종돼 버렸고 요즘에는 언론마저 차단돼 버렸기 때문에 농협 얘기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제 그 많은 조직에서 농협 얘기가 들리지도 않아요. 인터넷에 조금 이제 막 절규하듯이 이제 이런 그 기사들이 좀 실리고 그 외에는 실리지 않아요. 뭐 제가 최근에 제가 농협이 세월호만큼도 못한다 이런 기사를 내가 써놨더니 그거 농협에서 이제 내려라 인터넷에서 그 신문사에 찾아와가지고 내려라 이런 정도까지 농협에서 야단을 치는데 어떻든 이제 그러면 이 개혁의 과제가 뭐냐 이거죠 사실.
이 농협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개혁의 기본적인 아젠다는 결국은 이건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의 원칙과 그 철학과 가치에 맞는 농협이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실하게 그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혁의 다양한 이제 아젠다들이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겠네. 미안합니다. 그냥 마무리를 짓게요. 그 아젠다들을 이제 뭐 다양한 아젠다들이 많습니다. 잘자란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핵심은 그렇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협동조합은 결국은 그 협동조합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결국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만든 조직이고 그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대의원과 이사를 선임하는 데부터서 조합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중앙위가 만들어지는 요 기본 틀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은 이 농협개혁의 출발점은 이 선거부터서 선거혁명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거에 나서는 조합원들이 적어도 예를 들면 제대로 선거를 제대로 하겠다. 제대로 이사를 뽑고 제대로 대의원을 뽑고 또 역할을 하겠다. 또는 그 조합을 하겠다. 조합장을 뽑겠다 하는 것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원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한테 이제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참 희망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조합원 그것을 당신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거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기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어디서 그 듣지도 못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순 구조 속에서 지금 이 독버섯이 이 괴물로 자라났다 이런 얘기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늦었지만은 지금부터서라도 결국은 그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우공이산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 부신노인이 산을 옮기겠다고 한 건데 대를 이어서 산을 옮기면 옮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으로 저도 지금 사실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정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는 좀 힘이 빠지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적어도 공론화시키고 알리고 실상을 고발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협동조합의 본질을 조합원들한테 일깨우는 그런 어떤 분위기만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거 좀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좀 참여를 좀 백지장을 같이 만들어 주실 수만 있다면 내년 3월 선거는 의미 있는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월부터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장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시작합니다. 네, 조합장 임기가 3월 20일이고 내년 3월 20일로 돼 있고 그래서 180일 전에 이제 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것이 9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9월 초부터서 이제 협동조합장 선거가 개막이 되는데 뭐다 이 협동조합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정말 이 협동조합장 선거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너무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